5월 9일 장미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권 레이스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인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꼭 30일 남았습니다. 네.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경선의 후유증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저께 이제 호프집에서 경쟁을 했던 나머지 세 사람 후보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이렇게 만나서 서로 호프 잔을 기울이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소주하고 맥주를 섞은 소위 소맥을 이제 서로 건배를 하면서 그런 회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을 다짐한 거죠. 근데 그 화합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안희정 지사와 소위 이재명 시장의 표가 합쳐서 지지율 합계가 20%가 넘었었거든요. 최성 시장까지 합치면 이제 한 20몇 %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싸움은 뭐냐 하면 양강구도로 압축이 됐는데 자기 집토끼를 딱 단속을 하고 그다음 산토끼를 얼마나 더 잡으러 유권자를 이제 외부에 있는 외연을 확장하는 그 싸움인데 그 두 사람의 그 지지표가 절반 이상을 사실 흡수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절반 좀 이하를 흡수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두 사람은 같은 지지면 옛날 같으면은 자기 지지로 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두 사람 지지는 저는 집토끼와 산토끼로 외부에 있는 표는 산토끼로 하자면 저는 그 사람들 지지표를 동네 토끼 또는 들토끼로 비하고 싶은데 동네 토끼, 들토끼의 그거를 집토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저께 같은 호프 회동을 통해서 자기 표로 만드는 집토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위한 일환이었는데 또 3일 동안 연속으로 안희정 지사를 만났어요. 그만큼 이 문재인 후보는 이 집토끼를 더 확장하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 하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더 이런 표 한 표가 아쉬운 지금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 급상승에 여러 가지 그 지금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중도표 또 합리적 보수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동을 나름대로 차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그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아마 이런 지지율 급상승을 보면서 아마 문재인 후보는 2012년 악몽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2012년도 그때 경선에서도 그때 손학규, 정세균, 또 김두관 이런 후보들과 경쟁을 했지만 본선에서 그러한 후보들이 그 후보 지지자들이 이 학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특히 안희정 후보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6일날 1박 2일 이 지금 본선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1박 2일을 그것도 충남에만 가서 자면서까지 그 깨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그 이 탈락한 후보들을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어제 그런 호프 미팅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게 각 탈락된 후보들의 지지층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 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 본선에서 어떠한 행보, 그러니까 지금 화합적 행보, 통합적 행보를 이 구체적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숙제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서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어저께 같은 게 효과를 보려면 이 세 사람하고 이제 소위 화합 행보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도나 중도 부서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그러한 정책과 비전 그에 맞는 그런 걸 제시하는 게 또한 동시에 필요하고 단순히 뭐 건배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동시에 또 다른 유력 인사와의 대선 주자급 유력 인사와의 어떤 연대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뭐 정운찬 전 총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운찬 전 총리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가능성도 지금 현재 그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은
정운찬 전 총리 등 대선 주자에 가까운 급 인사를 추가로 네네.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표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호프 미팅이 과연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효과 여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선대위 인선안을 놓고 상당히 또 마찰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구성원 자체가 상당히 개파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은 당 차원의 선대위를 꾸릴 때마다 한 번씩 다 불거졌던 그뭐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적인 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대선에 실패했을 때 네. 그 패인 중에 하나가 선거 자체를 당 중심으로 치르지 못하고 개파 중심, 그러니까 캠프 중심으로 이 치르는 바람이 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모든 자원들이 다 이렇게 그 통합적으로 들어 화합적인 시너지를 못 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사실 이 당 선대위를 꾸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정권을 추미애 당대표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꾸린 선대위 자체가 상당히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잘 되려고 정권을 넘겨준 건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사실 이례적으로 후보 비서실장인 임종석 이 비서실장이 상당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까지 이거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러니까 좀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또 공식 입장을 왜 내냐. 나느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당이든 캠프든 이렇게 이 사태를 빨리 조기 수습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안희정 후보나 다른 후보들 지지했던 표들이 지금 이탈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초 정도 되면 새로운 뭐 하나의 형태로 조정된 마무리된 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이 추미애 당대표가 인선을 할 때 그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던 이종걸 박영선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이 사실 어떻게 지금 거취를 표명하느냐 부분도 하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설까지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선대위를 맡을까요? 근데 박영선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희정 시사 캠프였고 네네. 이종걸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시장 캠프였는데 뭐 두 사람이 맞고 안 맞고는 뭐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한테 전혀 사실은 배려해 주느라고 맡기는 건데 네. 본인들한테 전혀 의견을 묻지 않고 맡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영선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탈당설까지 심지어 나오는데 탈당은 아니라고 분명히 요즘 해명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번 선대 인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 뭐냐 하면 김민석 전 의원을 종합상황본부장에 임명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짜내는 이 자리에 임명했는데 예. 이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보면 비문 심지어 반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혔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비문이냐 뭐 친문이냐를 가리지 않고 일단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낙관만은 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이 지지율이 공고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뭐 여론조사에 보면은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그 비율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약간 오차범위이지만 앞선 그런 지지율도 있긴 있습니다.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안심을 할 수 없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의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자강론을 외치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신뢰감을 준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내의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사실 그 표의 원래 기원은 반기문 총장, 한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 안희정 후보를 거쳐서 안철수 후보에게 온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심 중에 하나는 보수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예, 그렇죠. 사표 방지를 어차피 이번 대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을 일종의 차악 선택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표가 사실 보수의 표라는 거죠. 보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차라리 이번 선거는 아예 포기하고 채로 보수를
재편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투표장에 있다는 안 갈 수도 거죠. 있다. 안 갈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지점을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이나 홍준표 후보 측에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냐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수표를 잡는 것 자체가 적폐 세력과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사드 부분도 말 바꾸게 하는 거야. 정체성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진보 유권자들 물론 호남 민심들한테 안철수가 당신 편이 아니야라는 걸 강하게 지금 이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고요. 네. 홍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뭡니까? 이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안철수 후보 뒤에 버티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결국은 박지원 이 대표를 비롯한 이 그 과거 김대중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세력들이 돕는 거 아니냐?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수 후보를 찍어줄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를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것이 보수 후보들이 표심을 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적폐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적폐 청산을 문재인 후보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그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네. 이렇게 쉽게 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지금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 후보보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적폐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이제 적폐 세력, 소위 어느 정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연대를 하는 거면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하고 지도부하고 연대를 논의한다든가 단일화를 논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연대나 단일화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각자 나가겠다 이렇게 자강론으로 예.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표를 나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로 인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비판을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문재인 후보는 유권자를 이렇게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냐? 그냥 나를 미는 보수 세력, 소위 보수층을 네.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냐? 유권자를 적폐 세력으로, 근데 나름대로 그것도 일리 있는 반격이긴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적폐 청산이 일종의 아주 강력한 개혁 아닙니까? 그러한 거를 내세우는 게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수 쪽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또 뒤집기 하려는 이런 전략을 가진 입장에서 이런 서로의 그 프레임 논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뭐 검증이냐, 뭐 네거티브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예.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또 지금 서로 이제 양쪽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네거티브식이다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는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 자체가 상당히 선거 시기가 짧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네거티브의 그런 효과 자체에 의지하려는 그런 각 캠프의 그런 좀 일종의 관성 같은 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사실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네거티브 한 방이 거의 판세를 완전히 엎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당시 한나라의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대세론을 갖고 왔었는데 그 대세론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력 비리 문제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97년도도 제기됐지만 그걸 또 2002년도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에 대한 추억 자체가 어느 진영이든 다 그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짧은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막 던져도 이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인지 아니지 구별도 하기 전에 선거는 끝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전국 자체가 이렇게 혼란하고 국정이 이렇게 그 혼선이 심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2012년도에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진영은 뭐 선거에서 승리라는 것이 아마 최고의 가치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여기 치우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가 이 절제할 때 절제를 하고 정말 상대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칼날을
배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지만 이제 또 두 후보 역시 이런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책들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퇴를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쯤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미루는 속마음은 뭘까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가 그 도지사에서 지금 당장 오늘 전까지 물러나면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해서 이 많은 선거 비용을 낭비를 시키느냐 하는 뭐 300억 가량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지사를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요즘 국면에서는 지금 야권이 다시 또 도지사 당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전임 도지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지적하고 또 이 격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떻든 오늘 한 달 전에 대선 한 달 전에 사퇴하면 되니까 오늘 자정 직전에 사퇴를 하고 그 통보는 내일 선관위에 통보하면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의 어떤 요인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꼼수가 사퇴 아니냐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는 특히 지금 보수의 적통성 문제를 놓고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데 그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못해서 지금 어디 가서 1분 이내로 지금 인사말만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내일부터는 사퇴하면 본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팬터마임 후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사퇴해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바른정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득실은 충분히 계산을 했겠죠. 그러나 뭐 본인 생각은 득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자신이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연설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 후보가 되고 난 뒤의 당연히 누려야 될 컨벤션 효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1년이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그 취지를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의 자의적이고 자기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마음대로 뭉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그럼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저분이 집권을 하면 법과 원칙보다는 자신의 그 편법이나 자의적인 조치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 경남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남도민들의 권리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가 막고 있는 거죠. 이 지방자치의 제도의 원칙, 기본의 원칙이 뭡니까?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 도정을 이끌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15개월 가까이를 지금 자신이 이 상당히 입김을 발휘해서 임명한 이 지도부가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지사는 떠났지만 홍준표 지사는 이제 유령이 계속적으로 경남도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남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시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본선에서 홍준표 지사를 밀어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홍 지사에게 실이 더 많다. 저는 실이 많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보수 표들이 결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로 표가 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친박 강성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의원까지 지금 탈당을 했거든요. 뭐 대선 후보로도 나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후보 자체가 믿음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 친박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친박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친박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지우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선되고 난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강성 친박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구치소에서 지금 검찰 출장 조사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일종의 법리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지금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선에서
이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치를 갖고 있는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승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아마 적당히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조원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자신은 그 대통령 후보의 이 반열에 올라가서 한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끝나고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향후 다음 총선에서도 충분히 살아올 수 있다. 그런 계산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조원진 의원이 출마하는 거는 홍준표 후보에게 태극기 세력 등 보수 본류의 표들이 가는 거를 저지하는 의도를 갖는 건 맞는데 문제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영향을 어떤 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조원진 후보까지 출마하면 예. 그 양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정치의 동전의 양면처럼 양측면이 있듯이 네. 뭐냐 하면 보수 후보가 이제 3명이 나오면 보수 후보들이 가져가는 표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표가 예. 분산되면서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표가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세 사람으로 이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표들이 다 쪼그라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 예. 3명의 후보지만 오히려 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양측면이 있다는 걸 조금 그래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뭐 스탠딩 그 연설, 이 네. 토론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좀 뭔가 내가 역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유승민 후보는 스탠딩 이제 소위 말해서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예. 원고 없이 하는 토론에서 원고 내가 없이 유리하다. 하면 내가 또 이제 경제 예. 또 유승민 의원은 경제까지 많이 알잖아요. 예. 경제까지 많이 알고 또 남경필 지사하고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당내 정책통이죠. 경선에서. 예. 그래서 내가 상당히 승기를 잡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대선에서 소위 스탠딩 토론이 도입된 건 아주 눈길을 끌만해요. 3번의 공식 토론 중에서 2번 정치 분야, 사회 분야에서 2번은 스탠딩으로 하고 형식을 자유롭게 해서 자유 토론 방식으로 하게 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실력에 좀 이 원고 갖고 미리 정해진 질문 내용을 써준 대로 갖고 읽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좀 드러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선 판도를 확고하게 변화시킬 이번 관심은 굉장히 끌 겁니다. 근데 확고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좀 적고 특히 유승민 의원이 여기서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중간급 이상으로 3강 안에 들었으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티스탠딩 토론이 있더라도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길은 끌겠지만 뭐 글쎄 반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근데 지금 또 이제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네. 경우에도 완주를 하겠다 네. 끝까지 가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네. 사실 뭐 이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비용도 무시를 못할 것 무시 같은데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관위가 지금 그 선거 비용 상한액이 509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의당이 이번에 법정 뭡니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뭐 20억? 27억? 27억 정도밖에 안 정도 되는데 되죠. 27억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완주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정의당의 완주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12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그 진보적 가치를 내세웠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이 예. 이 그 본선 나가서 그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퇴할 때도 바로 그 토론회 2번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때 왜 나왔느냐? 나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바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보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장면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박근혜 후보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뭐 꼭 큰 원인은 아니지만 결국 통진당 해상으로 가면서 이 진보 정치가 이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그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나 든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내핍을 하겠죠. 아주 네. 경비를 줄여서라도 끝까지 가려는 의지는 강한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문재인, 안철수 뭐 양강 구도가 끝까지 가서 만약 1, 2%에서 완전히 그 당락이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 진보 진영에서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예. 없다. 과연 이걸 그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마지막 하나의 남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관건과 함께 지금 이제 꼭 30일 남은 이 선거 전에서 선거 판세에서 앞서서 저희가 단일화 얘기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남은 또 이
가능성이 단일화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대선의 승부에서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예. 단일화인데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표썰림으로 인해서 단일화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인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비문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비문재인 세력의 단일화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비문 세력 전체의 단일화는 저는 연대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실질적인 양자 대결은 아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은 아니고 뭐 다자의 다자 속에서 구도지만, 양강 구도는 예. 제일 센 사람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여러 사람 나오는 가능한데 네. 그래서 단일화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굳이 있다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거나 그다음에 소위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아는 있는데 예. 그래도 저도 그것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치공학적 연대다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명분도 없는 연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적게 보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지금 통합정부를 내세운 김종인 전 대표가 막판에 지금 현재 독자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막판에 소위 누구를 밀어주는 지지 선언을 해주는 식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다시 미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비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정운찬 총리도 같이 통합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정운찬 전 총리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예. 안철수 후보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네, 된다. 네. 예. 차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단일화 가능성 여부를 좀 뭐 판단을 해주시죠.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예. 부분이 범보수 단일화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분열을 겪으면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 뭐 당선을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보수들이 진정 바라는 것일까에 대한 아마 궁극적인 의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번 대선이 실패하더라도 바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번을 완전하게 다시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여기서 무너질 아마 수는 없다. 무너질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범보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이 유승민, 홍준표 공이 지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낮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본선에서 갔을 경우에 완주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대선의 비용 자체가 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돈이 이거 자유한국당은 15%를 120억, 넘어야 15%를 넘어야 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쳐야만 15%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을 때 봤을 때는 막판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대선 전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